12척, 60조 원, 28일.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 캐나다. 최근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조용하던 이 나라에 치명적인 위기가 닥쳤습니다. 러시아는 핵 잠수함을 북극에 전진 배치했고 중국은 태평양을 돌아 캐나다 영해 200해리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억제력은 처참하게 무너졌죠. 그리고 대응할 방법을 전혀 찾아내지 못한 캐나다는 결국 국가의 운명을 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기술을 이 거대한 바다에 맡길 것인가?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세계 유수의 초기술 강국들이 60조 원 규모의 초대형 캐다나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여기에 참가할 자격이 되나? 네, 됩니다. 어디 한번 붙어보실랍니까?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꺾어 버리고 초강국들이 하나둘 탈락하는 와중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나라는 네, 대한민국이었으니까요. 2025년 전 세계의 비웃음을 침묵시켜버리고 전 세계의 바다를 뒤흔들어 버린 대한민국 KSS3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상! 중국 핵잠수함이 캐나다 영해 200해리 안으로 침입했다. 해군 작전본부의 경보 사이렌이 암흑 같은 새벽을 갈랐습니다. 전시 상황에서만 울리는 코드레드 경보. 30년간 복무한 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링컨 박사, 즉시 본부로 와주십시오. 상황이 심각합니다. 저는 제임스 링컨, 전직 캐나다 해군 잠수함 지휘관이자 지금은 해양안보 전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군사 상식이 무너지는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급히 달려간 작전본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붉은 점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죠. 중국의 094급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보퍼트해 북위 71도, 서경 133도입니다. 우리 영하의 한복판이에요. 작전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좌표라면 캐나다 북극제도 바로 코앞이었죠. 중국이 북극 항로를 통해 캐나다를 정면으로 도발한 겁니다. 언제부터 포착됐습니까? 2시간 전부터입니다. 음향 감지로 확인했는데 속력 CP노트로 서진 중이에요. 명백한 정찰 목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잠수함은 어디 있습니까? 작전 참모가 어두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빅토리아급 4척 모두 정비 중이거나 태평양 훈련 해역에 있습니다. 즉시 대응 불가능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간 잠수함을 탄 제게 이보다 굴욕적인 순간은 없었죠. 자국 영해에서 적 잠수함이 활개를 치는데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빅토리아급으로는 어차피 따라잡기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빅토리아급은 1990년대 기술이었죠. 중국의 최신 핵잠수함을 상대하기엔 너무 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야센급 핵잠수함 2척이 북극해 동쪽에서 연합훈련을 시작했다는 거였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긴급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캐나다를 동서로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가 됐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링컨 박사. 북극 항로가 완전히 개방되면 러시아는 시베리아에서 바로 우리 북극 해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국은 베링해 협을 통해 태평양에서 진입하죠. 우리는 문자 그대로 동서 양쪽에서 포위당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죠. 더 심각한 건 우리 해군력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빅토리아급 4척으로는 캐나다 전체 해역을 커버할 수 없습니다. 한 척이 고장나면 3척, 정비에 들어가면 2척만 남죠. 이건 국가 방어가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바로 그날 캐나다 정부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CPSP, 캐나다 잠수함 전력 강화 사업을 공식 발표합니다.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습니다. 총 예산 60조 원, 12척의 차세대 잠수함을 2030년까지 확보하겠습니다. 60조 원이라는 숫자에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단일 무기 도입 사업이었죠. 국가 예산의 15%를 한 번에 쏟아붓는 거였습니다.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국방장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북극 해역에서 최소 21일 이상 무보급 작전이 가능해야 하고 수심 300m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야 해요. AIP 시스템으로 완전 무음 잠한기 가능해야 하며 승조원 50명 이하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기술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링컨 박사의 30년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전 세계 잠수함 강국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독일의 타이프 2R2CD, 프랑스의 셔트핀 바라추다, 스페인의 S8C, 스웨덴의 A26, 그리고 일본의 타이게이급까지. 마지막에 한국이 있었지만 솔직히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요?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타이게이급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텔스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밀함과 신뢰성에서는 일본을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봤거든요. 독일은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수주 경험이 적었고 프랑스는 좋긴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죠. 첫 번째 기술 설명회가 시작됐습니다. 각국 기술진들이 자신들의 잠수함을 소개했죠. 독일 팀은 완벽한 도면을 가져왔고 프랑스 팀은 화려한 3D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팀은 역시 일본답게 차분하고 신중했죠. 타이게이급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직접 운용하는 실전 검증된 기술입니다. 일본 기술진이 자신만만하게 설명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최신 AIP 시스템을 탑재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예상대로 일본이 1순위, 독일이 2순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 달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이 철수한다는 거였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해군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일본 측 공식 발표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기술로는 캐나다 정부가 요구하는 작전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특히 28일 수중 체류와 북극 해역 극한 환경 작전 능력에서 기술적 한계를 인정해요. 자존심 강한 일본이 기술적 한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물러난 겁니다. 이건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죠.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일본이 손을 들다니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뭘 요구한 거야? 일본 기술진의 내부 검토 보고서가 유출됐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이게이급 수중 체류 시간 최대 70일, 수심 200m 이상에서 배터리 효율 급격히 저하, 북극해 결빙 환경 대응 기술 부재, 승조원 70명 이상 필요로 자동화 수준 부족. 제가 지금까지 일본 기술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30년간 잠수함 경력을 가진 제게 일본의 철수는 경종이었죠. 그럼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국방부 담당관이 물었습니다.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그리고 한국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정말로? 잠수함을 제대로 만들 수 있나? 자동차나 만들지. 남은 이름이 한국이었을 때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비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삼성 스마트폰이나 현대자동차였지. 잠수함은 아니었거든요. 기술은 결국 독일 아니면 프랑스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숫자 맞추기용 아닐까?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일본이 기술적 한계를 인정하며 손을 든 조건을 과연 누가 충족할 수 있을까요? 독일도 프랑스도 AIP 기술에서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인데 말이죠.
28일 수중 체류, 북극해 작전, 승조원 50명 이하. 중얼거리면서 저는 문득 오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불가능한 걸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 온 기술 제안서가 제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KSST라는 이름이 표지에 적혀 있었죠. 뭐 그냥 한번 봐놔보자 하는 마음으로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AIP 기반 연료전지 시스템, 최대 28일 수중 작전 가능, 3,000톤급 승조원 408명, 완전 자동화 전투체계, 수심 400m 작전 보장, 28일, 일본이 7일에서 포기했는데 28일이라고요? 수심 400m? 일본이 200m에서 한계라고 했는데 저는 안경을 벗고 다시 착용했습니다. 숫자를 다시 확인했죠. 맞았습니다. 28일 400m 48명이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거나 중얼거리다가 문득 놀라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던 건 아닐까?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일본도 포기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순간부터 제 모든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나토 표준에만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이 한 장의 서류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나라만이 우리의 절망적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SS 테리 기술 지원서를 본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28일 수중 체류, 400m 작전 수심, 48명 승조원. 이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일본이 포기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혹시 오타가 아닐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니면 한국 측에서 실제로는 불가능한 스펙을 부풀려서 제출한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평가단 회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제안서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요, 동료 한 명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건 아니죠? 일본이 포기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안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최소한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평가단장인 로버트 맥도날드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링컨 박사 말이 맞습니다. 일본이 철수한 상황에서 모든 옵션을 열어둬야 해요. 한국 측에 정식 기술 브리핑을 요청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기술진이 오타와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이 아직도 생생하죠. 생각보다 젊었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현대중공업 특수선박사업부 김성훈 부장입니다. 팀장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KSS 트웨이 브리핑을 위해 왔어요. 첫 브리핑이 시작됐을 때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들어보는 정도의 마음이었죠. KSS 투리는 한국 해군이 직접 운용하고 있는 실전 검증된 잠수함입니다. 김 부장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2021년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갔고 현재 3척이 활동 중이에요. 첫 번째 놀라움이었습니다.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기술이라고요? AIP 시스템의 핵심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연료전지 기술입니다. 스크린에 복잡한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스털링 엔진이나 스웨덴의 스털링 엔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연료전지 방식이라면 수소를 어떻게 저장하나요? 안전성은 어떻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김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메탄올 리포머 방식을 사용해요. 수소를 직접 저장하지 않고 메탄올에서 실시간으로 수소를 생성하죠.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이건 내가 알던 기술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여전히 스털링 엔진이나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존하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죠. 28일 수중 체류가 정말 가능한가요? 제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능합니다. 김 부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동해에서 25일간 연속 자망 테스트를 성공했어요. 여유분을 고려하면 28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5일 연속 자망? 이건 농담이 아니었죠.
승조원은 정말 48명으로 가능한가요? 다른 평가위원이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술진이 답했습니다. 저희는 완전 자동화 전투체계를 구축했어요. 기존 잠수함이 수동으로 처리하던 대부분의 작업을 자동화했죠. 스크린에 KSS 테리 내부 3D 모델이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제가 봤던 어떤 잠수함과도 달랐죠. 더 넓고 더 체계적이고 더 현대적이었습니다. 어뢰실, 전투정보실, 조타실 모두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한 명의 지휘관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알던 아시아 국가 기술의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래형 기술 같았죠. 북극 해역 작전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김 부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KSS 테리는 극지방 작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어요. 선체 재질부터 내부 시스템까지 모두 영하 40도 환경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했다고요? 네, 러시아 무르만스크 근해에서 극지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무르만스크? 러시아에서 테스트를 했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술이었죠.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이런 준비를 해왔단 말인가? 회의 후 복도에서 김 부장과 개별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왜 진작 세계에 알리지 않았나요? 김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해군이 실제로 사용할 잠수함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거죠. 이 한마디가 저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한국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해 보인 거였죠. 캐나다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나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김 부장이 제안했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실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KSS 테레이를 직접 탑승해 보세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켜고 KSS 2II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놀라운 정보들이 나왔죠. 한국형 차세대 잠수함, 세계 최초 연료전지 AIP 시스템 탑재, 국내 기술 독자 개발 90% 이상. 그날 이후 제 노트북엔 KSS 토리우라는 세 글자가 가장 많이 검색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돌아간 후 평가단 내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링컨 박사? 맥도날드 제독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들은 진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물을 본 건 아니잖아요? 다른 위원이 의견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저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봅시다. KSS 크리를 실제로 보고 탑승해 보고 모든 시스템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동의합니다. 맥도날드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이 아닌 현실을 봐야 할 때죠.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한국에 출장을 가게 됐어. 한국? 갑자기 왜? 잠수함 때문이야. 믿기지 않는 기술을 가진 것 같아. 한국이 잠수함을 잘 만든다고? 저도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그래서 직접 보러 가는 거야. 한 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0년 해군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출장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공항에서 마중 나온 김 부장이 저를 반겼습니다.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준비된 게 많아요. 어떤 걸 보여주실 건가요?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KSS 타워의 심장부까지 전부요. 차에서 내려다보는 한국의 풍경은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체계적인 도시 계획. 이런 나라가 잠수함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었을까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실사가 시작됩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부산 해군 기지에서 KSS 라이를 직접 보시고 내부도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그날 밤 부산 호텔에서 저는 창밖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 KSSVI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연 내일 뭘 보게 될까? 30년 해군 생활에서 가장 설레는 밤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긴장되는 밤이기도 했죠. 한국이 과연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내일이면 모든 답을 알 수 있을 거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부산 해군 기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출입 허가증입니다. 김 부장이 저에게 특별 패스를 건네줬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KSSVI의 모든 걸 보시게 됩니다. 정문을 지나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기지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컸죠. 거대한 크레인들, 체계적으로 배치된 시설들, 그리고 멀리서 보이는 검은 잠수함들. 저게 KSS 트라이오인가요? 제가 부두에 정박된 잠수함을 가리켰습니다. 네, 도산한 장호함입니다. 김 부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KSS-3 1번 함이죠. 첫 인상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길이 83m, 폭 9m. 빅토리아급보다는 작지만 뭔가 더 세련된 느낌이었죠. 외형부터 다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선체 설계부터 새로 했습니다. 기술진 중 한 명이 설명했습니다. 수중 저항을 최소화하고 소음을 극도로 줄이는 데 집중했어요. 부두에서 잠수함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진짜는 내부였죠. 탑승하시겠습니까?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해치를 통해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죠. 엔진이 켜져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지금 AIP 모드로 작동 중입니다. AIP가 작동 중인데 이 정도로 조용하다고요? 제가 탑승했던 어떤 나토, 잠수함도 이런 정숙성은 없었습니다. AIP 시스템을 직접 봐도 될까요? 당연하죠. 이쪽으로 오세요. AIP 구획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제 생애 가장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연료전지 스택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소음이 없었습니다. 디젤 엔진의 진동도, 스털링 엔진의 웅궁거리는 소리도 없었죠. 그저 조용했습니다. 이게 정말 작동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기술진이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출력 200km로 작동 중입니다. 완전히 무음이에요? 무음이라고요? 네, 문자 그대로 무음입니다. 바다 생물들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죠. 이건 내가 알던 AIP 기술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독일의 이베비 시리급이나 일본의 소류급도 어느 정도 소음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진짜 조용했습니다. 28일 작동이 정말 가능한가요? 제가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제로 해보시겠습니까? 김 부장이 제안했습니다. 뭘 해본다고요?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제 테스트요. 지금부터 24시간 동안 AIP 모드로만 작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하겠다고요? 위험하지 않나요? 전혀요. 저희는 이미 25일 연속 테스트를 성공했어요. 함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4시간은 일상입니다. 그날 오후 2시 KSS 트라이가 부산 앞바다로 출항했습니다. 저는 평가단원 자격으로 함께 탑승했죠. 잠항 준비!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잠항 준비 완료! 잠항!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빅토리아급에서는 항상 느꼈던 가라앉는다는 감각이 거의 없었죠. 부드럽게 조용히 물속으로 스며들어갔습니다. 수심 100m에 도달했습니다. AIP 모드로 전환합니다. 함장이 선언했습니다. 디젤 엔진이 꺼지자 함 내부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말로 무음이었죠. 소나 확인해 보세요. 제가 요청했습니다. 외부 소음 0.2dB입니다. 소나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0.2dB? 이건 거의 바다의 자연음 수준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4시간, 8시간, 12시간 AIP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죠. 전력 공급도 안정적이고 공기 재생도 문제 없었습니다. 산소 농도는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21.2%. 완전히 정상입니다. 이산화탄소는요? 0.3%. 지상과 동일한 수준이에요. 24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은 진짜였죠. 28일이 정말 가능하겠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사님, 28일의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캐나다에서 요구한 북극 작전 시나리오를 한번 봐보시죠. 작전실에서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작전명 북극 해역 침입, 적 잠수함 추적 및 감시, 작전 해역 보퍼트해 전체, 작전 기간 21일, 화면에 캐나다 북극 해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엄청나게 넓었죠. 기존 잠수함으로는 불가능한 작전입니다.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독일 202비급은 14일 후 귀항해야 하고 일본 소류급은 7일이 한계예요. 중간에 보급을 받으려면 작전이 노출되죠. 하지만 KSS-3는 28일 연속 작전이 가능합니다. 북극 전체를 커버하면서도 완전히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28일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기술 스펙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이건 전략적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28일은 북극에서 생존이 아닌 작전 수행을 의미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면으로 떠오른 후 저는 KSS 타이의 다른 시설들도 둘러봤습니다. 어뢰실, 전투정보실, 승무원 생활구역, 모든 게 자동화돼 있었습니다. 기존 잠수함에서 3명이 해야 할 일을 1명이 처리할 수 있었죠. 승조원이 사립 8명으로도 충분한 이유를 알겠네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부함장이 설명했습니다. 승조원이 적다는 건 생활 공간이 넓어진다는 뜻이에요. 28일 작전에서 이건 매우 중요해요. 실제로 승무원 구역을 보니 놀라웠습니다. 1인 침상, 개인 사물함, 심지어 작은 오락실까지 있었죠. 이건 호텔인가요? 잠수함인가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장기 작전에서 승무원 심리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함장이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도 사람이 무너지면 소용없어요. 그날 저녁 한국 기술진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박사님, 어떠세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알아온 잠수함 기술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저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한 기술진이 말했습니다. 기존 방식을 따라 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그래서 새로운 길을 택하신 건가요? 네. 저희는 절대 잠수함을 수출용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김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해군 장병이 탈 물건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설계해요. 이 한마디가 저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팔기 위해 잠수함을 만든 게 아니었죠. 자국 군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거였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북극 해역 유사 환경 시뮬레이션이었죠. 수온 영하 2도, 염분 농도 3.1%, 유빙 밀도 70%. 조건들을 설정했습니다. KSS-3는 이 극한 조건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선체 재질도, AIP 시스템도, 내부 환경도 모든 게 정상이었죠. 우리의 빅토리아급은 이런 조건에서 3일도 버티기 힘들 텐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일간의 실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김 부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런 기술을 숨기고 있었나요? 진작 세계에 알렸다면 큰 반향을 일으켰을 텐데요. 김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자랑하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계 최고 수준이 됐을 뿐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증명해 보인 거였죠. 인천공항에서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타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를 넘어 철학의 문제였다. 누굴 위한 무기인가? 한국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자국 군인들을 위한 무기였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28일, 숫자 하나가 전략의 차이를 만든다는 걸 이제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저는 평가단에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KSS 타리 실사 결과
모든 기술 스펙 검증 완료. 28일 수중 작전 능력 확인됨.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링컨 박사, 정말 확신하시나요? 맥도날드 제독이 물었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기술을 한국이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기술을 직접 비교해 봅시다. 데이터로 말하는 거죠. 다음 날 평가단 전체 회의에서 본격적인 비교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에 두 잠수함의 스펙표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숫자만 봐도 차이가 확연하네요. 한 평가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더 자세히 분석해 봅시다. 제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AIP 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의 타이게이급은 사실상 AIP가 없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만으로 수중 작전을 하는 시스템이었죠. 리튬이온 배터리의 장점은 빠른 충전과 높은 출력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용량 한계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일본 시스템으로는 최대 11이 한계입니다. 그것도 최소한의 전력만 사용했을 때죠. 제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전에서는 소나, 통신, 무기 시스템 등을 모두 가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7일이 현실적 한계죠. 한국은 어떤가요? 연료전지 시스템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접 본 것을 설명했습니다. 메탄올에서 수소를 실시간으로 생성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죠. 이론적으로는 메탄올이 있는 한 계속 작동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28일과 7일, 4배 차이였죠? 수심 한계는 어떤가요? 다른 위원이 물었습니다. 일본 측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타이게이급은 200m가 안전 운용 깊이입니다. 그 이상으로 내려가면 선체 압력과 배터리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한국은 400m까지 완전히 안전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해봤거든요.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작전상 400m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승조원수 비교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타이게이급은 70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기존 일본 잠수함들과 비슷한 수준이죠. 대부분의 작업을 수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사립 8명이라고 했죠? 네, 그것도 여유를 둔 숫자입니다. 저는 KSSTI 내부에서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완전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실제로는 40명으로도 운용 가능할 것 같았어요. 이때 일본 측 내부 문서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평가단이 입수한 자료였죠. 일본 해상자위대 내부 보고서입니다. 담당관이 문서를 읽었습니다. 캐나다 요구 조건에 대한 일본의 공식 검토 결과예요. 문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내부 평가. 28일 수중 작전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 200m 작전 수심, 선체, 설계 전면 재검토 필요. 북극 작전 능력, 경험 부족으로 리스크 과대. 48명 승조원, 자동화 기술 부족으로 구현 어려움. 일본이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했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담당관이 계속 읽었습니다. 결론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Canada project requirements impossible with current Japanese technology. 현재 일본 기술로는 캐나다 프로젝트 요구사항 충족 불가능. 30년 해군 경력의 저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기술의 일본이 이렇게 명확히 한계를 인정한다고요? 그럼 일본은 왜 이렇게 뒤처진 건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접근 방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떤 차이요? 일본은 여전히 정밀기계공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되 기존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이죠.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두 나라의 기술 철학을 비교한 표를 올렸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계속했습니다. 승조원 생활 환경을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일본 타이게이급의 내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전통적인 잠수함 구조였죠. 좁은 통로, 빽빽한 설비, 2, 3층 침대. 그 다음 KSS 토야의 내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 위원이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잠수함 내부인가요? 넓은 복도, 1인 침상, 쾌적한 환경. 확실히 달랐습니다.
일본은 승조원이 버티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승조원이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었죠. 28일 작전에서는 이 차이가 치명적이겠네요. 맥도날드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KSS-7이 안에서는 정말 편안했어요. 28일을 견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일본 방식으로는 7일도 힘들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사람이 무너지면 소용없죠. 이때 흥미로운 자료가 하나 더 공개됐습니다. 양국의 잠수함 소음 비교 데이터였죠. 일본 타이게이급 수중 항해 시 평균 15데시벨, 한국 KSS 세레리 수중 항해 시 평균 0.3데시벨, 0.3데시벨이라고요? 한 위원이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 정도였어요? 바다의 자연음과 구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AIP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여전히 기계적 부품들이 작동해야 해요. 냉각팬, 순환 펌프 등등. 하지만 한국의 연료 전지는 완전히 무음입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더 깊이 분석해봤습니다. 일본이 뒤처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죠. 자료를 찾아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같은 방식으로 잠수함을 만들고 있었죠. 소류급, 타이게이급, 기본 설계 철학이 동일했습니다. 일본은 완성된 기술을 계속 다듬었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새로 시작했다. 한국의 KSS 타이 개발 과정을 조사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서 15년간 완전히 새로운 잠수함을 만들었죠. 기존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처음부터 설계했던 겁니다. 이게 혁신과 개선의 차이구나.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가단 회의에서 저는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기술 격차는 단순한 성능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철학의 차이죠? 어떤 철학 차이인가요? 일본은 잠수함을 정밀한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만 복잡하고 사람이 기계에 맞춰야 해요. 저는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잠수함을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죠. 기계가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28일 작전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시나리오를 들었습니다. 일본 방식으로는 7일 후 승조원들이 지쳐서 작전 효율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한국 방식으로는 28일 내내 최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죠. 작전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해요. 그 현장에서는 기술의 정밀함보다 인간의 지속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 말을 곱씹고 있었죠.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대상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술품이 아니라 실용적인 도구죠. 그리고 그 도구는 28일 동안 우리 군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맥도날드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링컨 박사 말이 맞습니다. 이제 기술적 우위는 분명해졌네요. 그날 이후 평가단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의외의 후보가 아니라 최유력 후보가 됐죠. 일본 기술은 예술이었지만 한국 기술은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전략이었죠. 한국에서의 기술 검증이 끝난 후 캐나다 평가단은 최종 결정을 위한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해군 관계자들이 직접 탑승해 봐야 합니다. 맥도날드 제독이 선언했습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KSS 투라이가 어떤 성능을 보이는지 확인해야 해요. 저를 포함해 캐나다 해군 장교 5명이 다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견학이 아니라 실전 시뮬레이션이었죠. 부산 해군 기지에 도착한 우리를 맞이한 건 완전히 새로운 KSS 투라이였습니다. 안무함이었죠. 이번에는 72시간 연속 항해 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실제 작전 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72시간? 3일 동안 잠수함 안에서 생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승조원은 몇 명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sorry 선명입니다. 평소보다 3명 적어요? 함장이 답했습니다. 45서명으로 3,000톤급 잠수함을 72시간 운용한다고요? 우리 빅토리아급은 65명으로도 24시간이 벅찬데 탑승하시겠습니까? 함장이 해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KSS 이라야의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조용했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엔진이 작동 중인가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AIP 모드로 불가동 중입니다. 부함장이 답했습니다. 30년 동안 잠수함을 탔지만 이런 정숙성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탑승했던 어떤 나토 잠수함도 이런 조용함은 없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함께 온 캐나다 해군 장교가 놀라워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더 놀란 건 공간이었습니다. 넓었죠. 빅토리아급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승조원이 적으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군요.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장기 작전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거든요. 첫 번째로 본 건 전투정보실이었습니다. 기존 잠수함의 전투정보실은 복잡했죠. 수십 개의 모니터, 빽빽한 조작판,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하는 공간. 하지만 KS 스토리는 달랐습니다. 대형 터치스크린 3개가 반원형으로 배치돼 있었고 한 명의 작전 요원이 모든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 명이 모든 걸 처리하나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통합 전투체계 덕분에 가능해요. 작전 요원이 직접 답했습니다. 소나, 통신, 무기, 항법 모든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돼요.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실시간으로 주변 해역의 모든 정보가 사나디로 표시되고 있었죠. 수온, 조류, 음향 환경, 심지어 해저 지형까지. 이건 게임 같네요. 캐나다 장교 중 한 명이 감탄했습니다. 실제로 게임 인터페이스를 참고했어요. 함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젊은 승조원들이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만들었어요. 다음은 승조원 생활구역을 둘러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죠. 1인 침실이었습니다. 개인 침대, 개인 사물함, 심지어 작은 책상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잠수함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28일 작전에서는 개인 공간이 필수예요.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작전 성공의 핵심이거든요. 침실 내부를 자세히 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방음이 완벽했죠. 문을 닫으면 외부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방음이 가능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특수 흡음재를 사용했어요. 기술진이 설명했습니다. 승조원 개인 수면이 작전 효율에 직결되거든요. 화장실도 개인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잠수함이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KSS 트로이는 구역별로 개인 화장실이 있었죠. 이건 호텔 수준이네요. 캐나다 장교가 중얼거렸습니다. 식당을 보고는 더 놀랐습니다. 테이블이 널찍하고 의자도 편안했죠.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어서 외부 풍경이나 영화도 볼 수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이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저는 상상해봤습니다. 스트레스가 거의 없겠네요. 그게 목표였어요. 함장이 말했습니다. 승조원이 편안해야 작전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때 비상상황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침수 경보, 4번 구역 침수,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KSS 트라이어의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3초 만에 침수 구역이 자동 차단됐고 배수 펌프가 가동됐죠. 동시에 선체 균형도 자동으로 조정됐습니다. 사람 손을 전혀 안 댔네요. 제가 놀랐습니다. 네, 비상 상황은 모두 자동 대응됩니다.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승조원은 확인만 하면 돼요. 이번에는 화재 상황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역시 3초 만에 자동 진화 시스템이 작동했죠. 산소 차단, 소화제 분사, 배기 시스템 가동, 모든 게 자동이었습니다. 이건 잠수함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맞아요. 기술진이 답했습니다. AI 기반 자동 진단 시스템이 24시간 함체를 모니터링해요. 첫날 밤
저는 개인 침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30년 해군 생활에서 잠수함 안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잔 적은 없었습니다. 조용하고 넓고 온도도 적절했죠. 이건 집 같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메뉴도 다양했죠. 밥빵, 시리얼. 마치 육상의 식당 같았습니다. 식자재는 어떻게 이렇게 신선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냉동시설이 특수해요. 취사병이 답했습니다. 28일 동안 신선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어요. 둘째 날에는 실제 작전 시나리오를 체험했습니다. 적 잠수함 추적 임무를 시작하겠습니다. 함장이 선언했습니다. KSS 테리가 표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속력, 방향, 수심. 모든 게 조용하고 부드러웠죠. 소나 성능이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200km밖에 선박도 식별 가능해요. 소나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완전 무음 상태라 상대방은 우리를 전혀 감지할 수 없어요. 12시간 동안 추적 임무를 수행했는데 승조원들이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대 근무도 체계적이었고 휴식 공간도 충분했죠. 이 상태로 28일을 버틸 수 있겠네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극한 상황 시뮬레이션이었죠. 전력 시스템 50% 손실 상황입니다. 시나리오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KSS UAI는 정상 작동했습니다. AIP 시스템이 자동으로 부하를 조정하고 필수 시설만 가동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했죠. 디젤 엔진 완전 정지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문제 없었습니다. AIP만으로도 충분히 작전을 계속할 수 있었죠. 통신 시스템 마비 상황입니다. 백업 통신 시스템이 자동으로 활성화됐습니다. 3중 안전장치가 모두 구비돼 있었죠. 72시간 테스트가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감동받았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생명 유지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부두에 정박한 후 함장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함장님, 이 잠수함에서 복무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편안해요. 함장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전 잠수함들은 견디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28일 작전도 문제 없겠네요? 오히려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승조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집중력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날 저녁,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저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잠수함을 탔습니다. 제가 한국 기술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잠수함은 처음이에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우리의 빅토리아급은 사람을 버티게 합니다. 저는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SS-3D는 사람을 보호해요. 이 한마디가 제 진심이었습니다. 군인이 아닌 인간으로서 저는 이 공간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SS-TRI는 잠수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학이 구현된 작품이다. 캐나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말이죠. 한국의 KSS-TRI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미래였죠.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캐나다 국방부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캐나다 해군의 향후 50년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국방장관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장관, 예산처장, 해군참모총장, 외교부 차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기술평가단이 모여 있었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CPSP 사업 최종 결정을 위한 자리였죠. 링컨 박사 한국 실사 결과부터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SS-3D는 우리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우수했나요? 첫째, 28일 수중 작전 능력이 실제로 검증됐습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둘째, 완전 무음에 가까운 AIP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죠. 셋째, 승조원 408명으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한 자동화 수준이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국이 압도적이라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산처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기술만으로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 고려 사항도 있어요. 어떤 고려 사항 말입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우리의 오랜 나토 동맹국입니다. 예산처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처음이에요. 신뢰성 면에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외교부 차관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연합국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독일이나 프랑스 쪽이 외교적으로 더 안전해요. 저는 속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외교가 결정을 좌우한다는 말입니까? 기술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평가단장이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독일 타이프 이버일 CCD 수중 체류 14일, 승조원 65명. 프랑스 쇼트핀 바라추다 수중 체류 18일, 승조원 70명. 한국 KSS 테리 수중 체류 28일, 승조원 48명. 숫자만 봐도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기술적으로는 최우수라는 거군요? 국방장관이 확인했습니다. 네,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1위입니다. 하지만 예산처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이 좋다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은 동맹 네트워크가 약해요. 유사시 부품 공급이나 기술 지원이 끊어질 수도 있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장관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링컨 박사, 말씀하세요. 저는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고르는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30년간 해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장비를 써봤죠. 독일 제도, 프랑스 제도, 미국 제도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전쟁에서는 외교가 아니라 성능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저는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말했습니다. 중국 잠수함이 우리 영해에 침입했을 때 독일과의 외교 관계가 그들을 막아줬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속수무책이었던 겁니다. 국방장관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동맹이 아니라 살아남는 능력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8일 동안 북극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는 잠수함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가진 나라는 지금 한국뿐입니다. 예산처장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험이 부족해요. 대형 방산 수출 실적도 없고요. 경험이 부족하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KSS 트리는 2021년부터 한국 해군이 실전 운용하고 있어요. 3년간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험 부족인가요? 외교부 차관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나토 표준과의 호환성은 어떻고요? 이때 기술팀장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나토 호환성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한국 KSS 트랄이 95점, 독일 타입 예빌 ECD 88점, 프랑스 숏핀 바라추다 82점, 또 한국이 1위였습니다. 통신 호환성도 완벽하고 데이터 링크도 문제없어요. 기술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시스템이 가장 최신 나토 표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안 담당관이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안 평가 결과도 나왔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국은 기술 이전 범위가 가장 넓어요. 보안 담당관이 읽었습니다. 90% 이상의 기술을 캐나다로 이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60%, 프랑스는 40% 수준이에요. 이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90%라고요? 정말입니까? 네, 심지어 AIP 연료전지 기술까지 포함해서요. 보안 담당관이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캐나다 내 생산 라인 구축과 기술진 교육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국방장관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심지어 보안적으로도 한국이 최우수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처장은 여전히 고집했습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있어요. 한국과의 협력은 처음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스크요? 진짜 리스크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를 선택하는 게 리스크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일밖에 못 버티는 잠수함으로 28일 작전을 하라고 하는 게 리스크입니다.
우리 해군 장병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게 진짜 리스크라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링컨 박사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건 외교가 아니라 국가 안보예요. 동감합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처의 우려도 이해됩니다.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어요. 이때 또 다른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추가 제안서였죠. 뭐가 들어있나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담당관이 문서를 읽었습니다. 한국이 추가 제안을 했어요. 캐나다 해군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직접 72시간 승선 체험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72시간 승선 체험이요. 네, 실제 작전 환경에서 KSS 트라이의 모든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라는 거예요. 담당관이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성능이 약속과 다르면 계약을 파기해도 좋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제안에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계약 파기까지 허용한다고요? 예산처장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담당관이 놀라운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모든 기술 문서를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해요. 설계도, 운용 매뉴얼, 심지어 제조 공정까지 모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죠. 완전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국방장관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럼 받아들입시다. 우리 해군 최고위급이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찬성했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제가 자원했습니다. 예산처장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한다면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국방장관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장관님, 오늘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링컨 박사.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필요한 발언이었어요. 저도 박사님 말씀을 듣고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어떤 생각이신가요?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국방장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안전한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옳은 길을 택할 것인가? 장관님은 어떤 길을 택하실 건가요? 옳은 길이요. 국방장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이 아닌 동맹을 선택한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타협이에요. 캐나다는 더 이상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저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중요한 회의였어. 어떻게 됐어? 한국 잠수함으로 거의 결정 날 것 같아.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게 될 거야. 그렇게 확신해? 응, 30년 해군 생활에서 이렇게 확실한 적은 없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진짜야. 일주일 후 캐나다 해군 최고위급 실사단이 구성됐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잠수함 전대장, 그리고 저까지 포함해서 총 8명이었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출발 전 브리핑에서 말했습니다. 72시간 동안 모든 걸 확인하고 오겠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한국이 과연 우리의 마지막 의문까지 해소시켜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돌아오면 캐나다 해군의 미래가 완전히 결정될 거라는 걸 말이죠. 캐나다 해군 최고위급 실사단이 한국에 도착한 건 2025년 4월 15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기술 검증이 아니었죠. 마지막 결정을 위한 최종 실전 테스트였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잠수함 전대장, 작전 본부장까지 포함한 8명의 고위급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특별합니다. 김 부장이 부산 해군기지에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캐나다가 요구한 실전 시나리오를 완전히 재현하겠어요. 어떤 시나리오인가요? 해군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북극 해역 침입적 잠수함 추적 및 감시 임무입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72시간 연속, 완전 무통신, 무보급 상태에서 진행하겠어요. 이건 진짜 실전과 동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작전 본부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저희 승조원들에게는 일상적인 훈련입니다. 함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지난달에도 5일 연속 훈련을 실시했어요.
그날 오후 독일과 프랑스 기술진도 도착했습니다. 이들도 자신들의 잠수함을 가져와서 동일한 테스트를 받기로 한 상태였죠. 세 개국 잠수함 동시 비교 테스트입니다. 평가단장이 설명했습니다. 48시간씩 각각 테스트하고 성능을 직접 비교하겠어요. 첫 번째는 독일 타입 222CD였습니다. 독일 잠수함에 탑승한 순간 저는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형적인 나토 스타일이었죠. 정밀하고 체계적이고 완벽했습니다. AIP 시스템 가동합니다. 독일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스털링 엔진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음은 있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들렸죠. 소나 측정 결과 5데시벨입니다. 측정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0.3데시벨과는 차이가 있었죠. 12시간 후 독일 승조원들이 피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공간이 협소하고 자동화 수준이 낮아서 모든 작업을 수동으로 해야 했거든요. 현재 배터리 잔량 60%입니다. 기관장이 보고했습니다. 24시간도 안 됐는데 배터리가 절반 가까이 소모됐습니다. 이 속도면 48시간 연속 작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독일 함장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결국 독일 테스트는 35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배터리 부족과 승조원 피로 때문이었죠. 두 번째는 프랑스 숏핀 바라추다였습니다. 프랑스 잠수함은 독일보다 큰 편이었습니다. 내부도 좀 더 넓었죠.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AIP 시스템 가동? 프랑스 기관장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소프트웨어 오류가 발생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지됐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실전이었다면 작전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재시작해보세요. 프랑스 함장이 지시했습니다. 30분 후에야 시스템이 다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했죠. 2시간마다 한 번씩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기술진이 변명했습니다. 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테스트도 30시간 만에 포기했습니다. 시스템 불안정으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했거든요. 마지막은 한국 KSS 투아야였습니다. 잠수함에 탑승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캐나다 고위급들이 모두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정말 조용하네요. 해군 참모총장이 감탄했습니다. 아직 AIP도 켜지 않았는데요. 한국 함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망 준비, 함장이 명령했습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진동도 소음도 거의 없었죠. AIP 모드로 전환합니다. 완전한 무음이 됐습니다. 정말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나 측정 결과 0.2데시벨입니다. 측정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캐나다 고위급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작전 본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첫 12시간은 순조롭게 지나갔습니다. 승조원들은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승조원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의무관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반적인 육상 근무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이런 수치는 처음 봅니다. 의무관이 감탄했습니다. 잠수함 근무라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24시간이 지났을 때 진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비상 상황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국 함장이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침수 상황이었습니다. 4번 구역 침수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자동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3초 만에 구역 차단, 배수 시작, 선체 균형 조정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처리됐죠. 사람이 할 일이 없네요. 잠수함 전대장이 놀랐습니다.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한국 함장이 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화재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3초 만에 자동 진화됐죠. 세 번째는 전력 시스템 장애였습니다. 백업 시스템이 즉시 작동했습니다. 이건 정말 미래 기술이네요. 해군 참모총장이 감탄했습니다. 36시간째 가장 어려운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적 잠수함 추적 시뮬레이션이었죠. 표적이 급속 잠항합니다. 소나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KSS-20가 자동으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선화, 항법, 기동 모든 게 조화롭게 작동했죠. 표적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선화 담당자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추적을 계속했는데도 KSS-YI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실전에서도 문제 없겠네요. 작전 본부장이 확신했습니다. 48시간째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능력이었죠. 모든 보조 시스템을 정지합니다. 한국 함장이 선언했습니다. 조명, 냉난방, 오락시설, 필수가 아닌 모든 시스템이 꺼졌습니다. 오직 AIP와 생명 유지 장치만 작동했죠. 그런데도 KSS-20I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승조원들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로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72시간 테스트가 끝났을 때 캐나다 실사단은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수면으로 올라온 후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평가단장이 말했습니다. 독일 타입 TOH-2CD 36시간 만에 중단, 배터리 부족과 승조원 피로. 프랑스 숏핀 바라추다 30시간 만에 중단, 시스템 불안정. 한국 KSS-30 72시간 완주. 모든 테스트 통과.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30년 해군 생활을 하면서 이런 성능은 처음 봅니다. 동감입니다. 잠수함 전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SS-20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네요. 작전 본부장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48시간? 그건 단지 시험이 아니라 진실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KSS-20만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죠.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요. 해군 참모총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SS-20는 전장을 위해 만들어졌고 인간을 위해 설계되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 한국 기술진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캐나다 정부에 자신 있게 보고할 수 있어요. 김 부장이 답했습니다. 저희도 캐나다와 함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놀라운 72시간이었네요. 잠수함 전대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캐나다 해군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작전 본부장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가장 조용한 하지만 가장 강력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캐나다의 바다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 KSS-20가 그 답이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지 3일 후 국방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CPSP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했습니다.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공식 선언했습니다. 60조 원 규모의 최대 방산 사업이 한국에게 돌아간 순간이었죠.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뜨거워졌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방장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성능입니다. 한국 KSS-20는 우리가 요구한 모든 조건을 유일하게 충족시켰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동맹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없습니까? 국가 안보에는 정치적 고려보다 기술적 우수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옳은 결정이 내려진 거였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CBC에서는 한국이 북극 방어의 키를 쥐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CNN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유럽 군사 강국들을 제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 잠수함 기술, 새로운 해양 패러다임을 제시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나토 전략 저널의 평가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아닌 신뢰로 승부했다. KSS 트루의 성공은 무기 성능을 넘어선 철학의 승리다. 디펜스 뉴스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군사 전략의 새로운 이름이 되었다. 국제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특히 나토 국가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죠. 일주일 후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담당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KSS 트리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어요. 미국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영국과 호주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담당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AUKUS 프로그램에서 한국 기술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AUKUS는 미국, 영국, 호주 간의 최고 기밀 군사 협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기술이 적용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죠. 노르웨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북극 해역 공동 순찰을 위한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도 접촉해 왔습니다. 한국 AIP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감격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한국이 잠수함을 이라고 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 기술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더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한국 방산협력 MOU 서명식이 오타와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총리가 직접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죠. 이번 협력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캐나다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한국의 혁신적 기술과 캐나다의 운용 경험이 결합되어 새로운 해양 안보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국 총리도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로 연결된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서명식에 참석한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가 처음 KSS III 제안서를 봤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서명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저에게도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링컨 박사님, 이번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나는 평생 잠수함을 탔지만 KSS 투라이는 전술이 아닌 비전이었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판 것이 아니라 해양 전략을 설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이제 캐나다의 바다는 고립되지 않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표현했습니다. 28일 연속 작전 능력으로 북극 전체를 커버할 수 있게 됐죠.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능동적 억지력입니다. 기자 간담회 후 한국 기술진들과 개별 만남을 가졌습니다. 김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도 박사님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김 부장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김 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반이었어요. 기술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정치적 변수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하셨나요? 우리 기술이 정말 좋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김 부장의 눈에 자부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기술의 진가를 알아봐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6개월 후 첫 번째 KSS 투넬 테이리가 캐나다에 인도됐습니다. 헬리팩스 해군 기지에서 열린 인수식은 캐나다 해군 역사상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HMCS 퀘벡, 캐나다 해군 새로운 전력의 시작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선언했습니다. 잠수함에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개양됐습니다.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시운전에도 참여했습니다. 캐나다 승조원들이 KSS 토리아이를 처음 조작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조용하네요. 캐나다 함장이 감탄했습니다. 이제 이 배는 캐나다 해군의 자산입니다. 한국 기술진이 정식으로 인계했습니다. 첫 작전 훈련에서 놀라운 성과가 나왔습니다. 28일 연속 훈련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거였죠. 이제 정말 북극이 우리 바다가 된 것 같아요.
캐나다 승조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캐나다 해군, 새로운 차원의 작전 능력 확보, 북극 해역, 더 이상 무인지대가 아니다. 한국 기술로 무장한 캐나다, 해양 강국으로 도약. 1년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KSS 테리의 성공을 본 다른 나라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한국과 잠수함 도입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KSST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독일까지 한국 AIP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 잠수함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버린 거죠.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그 해 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공식 출장이 아닌 개인 여행이었죠. 부산 해군 기지에서 KSS 터월이 건조 현장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12척의 캐나다 잠수함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네요. 김 부장이 안내해줬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저는 감개무량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부장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사님, 이 모든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신뢰였던 것 같아요. 신뢰요? 기술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뢰. 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그 모든 신뢰를 저희에게 보여줬어요.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박사님을 신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지난 2년간의 여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중국 잠수함의 영하의 침입으로 시작된 이 모든 일이 결국 한국과의 역사적 파트너십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누군가는 기술을 팔았다. 한국은 신뢰를 남겼다. 이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의 설계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KSS 테리가 새로운 잠수함의 표준이 된 거였죠.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KSS 테리는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미래다. 한국과 함께라면 캐나다는 더 이상 고립되지 않는다. 이제 우리 바다에는 진짜 기술이 있다.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저 넓은 바다 어딘가에서 KSS 와레가 조용히 항해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우리 바다의 새로운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캐나다의 바다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습니다. 한국 기술로 무장한 우리 해군이 북극부터 대서양까지 모든 바다를 지키고 있으니까요. 세계 해양 전략을 바꾼 한국 잠수함. 그 역사의 증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